글을 쓰면서 치유했던 것 같아요. 컴플렉스를 대면하는 용기를, 공감을 통해서 자존감이 커져요. 아, 내가 그렇게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저 자신도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독자들을 통해서 제가 자신감을 얻은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성장하는 어른을 위한 지적인 수다방의 문을 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이분을 만나러 오신 거죠? 누구시죠? 정여울 작가님.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정여울 작가님. 네. 맞습니다. 네. 글 쓰는 사람 정여울입니다. 네. 이제 작가분들이 많지만 우리 정여울 작가님을 모셔야지 했던 거는 특히 여기 이제 물론 남자분도 계시지만 여성분들 사이에서 특히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시고 작가분께 이런 표현에 신뢰가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감성적인 글을 아주 잘 쓰시는 작가 이런 수식어가 또 붙죠. 예, 감사하죠. 예, 신뢰 안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감성적인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제가 가졌던 스스로,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그런 예민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인데 예민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항상 너는 왜 이렇게 분위기를 못 맞추니? 혼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약간은 주눅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성적인 것 자체를 많이 억압하려 했고 그것이 저의 컴플렉스이기도 했어요. 원래는. 네, 그랬는데 네, 이제는 지금은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예민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제가 만약에 내성적이지 않았으면 네. 이런 글을 안 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가 자체가 안 되셨을지도 조금은 내성적인 면이 필요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외향적이고 막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사람들이 버티기 힘든 직업이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쵸. 대부분의 직업은 외향적인 게 네. 사실은 유리한데 네. 작가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자극만으로도 자기 안에 그렇지. 침잠해서 자기 혼자만 있는 그 시간이 되게 즐거워야 되거든요. 네. 혼자 집중하는 시간이 전혀 네. 심심하지 않고 말하자면 좀 혼자 놀기의 달인 같은 그렇죠. 분들이 작가 생활을 오래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예. 놀기 좋아하는 건 저도 그런데 사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 수잔 케인이라는 미국의 변호사 출신의 지금은 작가인데 네. 그 양반이 쓴 책 중에 콰이어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이 세상은 외향적인 사람들을 주로 선호하고 그런 사람이 훨씬 적극적이라서 일도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인도 대단히 내향적이었대요. 근데 하필이면 내향적인 사람이 변호사 중에서도 협상 전문 변호사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부대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보통 사람하고 같았을 텐데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외향적인 사람들이 훨씬 무슨 뭔가를 많이 성취했을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품고 연구를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간디 같은 분 지금 이제 생각이 막 안 나는데 네. 우리가 세상을 바꿔놨다라고 일컫는 그런 훌륭한 분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다 그렇게 내향적인 분들이었다는 네. 거예요. 베토벤도 고흐도 맞아요. 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분이 테드에 나와서 강연을 했고 네. 뭐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거죠. 그만큼 어쩌면 내향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는. 사실 글을 쓸 때는 한 90% 정도의 내향성과 내향성과 10%의 외향성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야 세상에. 그 10%를 기르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은 이제 10%에서 어느 정도 되셨어요? 목표가 10%인데 한 5% 정도 네. 간신히 끌어올린 것 같고 네. 이렇게 뭐 북토크나 북클럽이나 또 강연을 통해서 제가 많이 저의 내성성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죠. 네. 노력 중이죠.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글 쓰시는 분께 네. 사실 이렇게 독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글이 아니라 말로 이제 생각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눈을 잘 못 마주쳤어요. 지금은 이렇게 눈 마주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막 조명만 쳐다본다든지 에어컨만 쳐다본다든지 이렇게 네. 눈을 마주치면 너무 쑥스러우니까 그리고 네.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네. 자존감도 낮았고 그런데 글을 쓰면서 저는 저 자신을 많이 치유했던 것 같아요. 네, 저 중요한 자신. 얘기 나왔어요. 예, 글을 쓰면서 제가 저의 상처나 컴플렉스를 대면하는 용기를 배웠던 것 같고 이야기도 하고 강연도 해보고 그러면 마치 상처가 자석처럼 다른 분들의 상처를 또 끌어당겨서 막 자신의 얘기해. 상처를 이야기해 네. 주시고 네. 그러면서 막 서로 붙들고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게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나만 특별한 상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비슷한 상처들을 말하지 못함으로써 나 혼자 외로워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되면서 제가 일단 많이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약간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 자신감이 막 내가 글을 잘 쓰거나 강의를 잘해서 생기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연민을 가졌다가 점점 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네. 공감의 과정이더라고요. 공감을 통해서 자존감이 커져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통해서 제 아픔이 내가 그렇게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저 자신도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제 독자들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하기 시작했죠. 좀 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글쓰기가 나를 치유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그 누구나 상처가 있는데 네. 그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이 혼자 붙들고 있지 않고 어쨌든 그거를 세상에 내보냈다. 1번. 2번 내보냈더니 다른 사람들도 본인들의 상처를 얘기를 하더라. 네. 그 비슷한 과정에서 상처가 되게 많았던 거죠. 그 과정에서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다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그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 또 이제 소통이 되면서 안의 것들이 조금 치유가 되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억압된 상처들이 많은 것이 현대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네.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서툴고 슬픔을 표현하는 걸 좀 죄악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슬퍼할 시간이 없죠 일단. 예, 그래서 아플 시간도 예, 없고 부모님이 슬플 시간도 돌아가셔도 없고. 휴가도 별로 많이 안 주잖아요. 네. 예전 네. 사람들은 3년을 줬는데. 그렇죠? 우리 예, 일주일. 예, 3년 동안 일단 그게 3년상이라는 의미가 맞아요. 돈을 안 번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고 그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 예, 오로지 부모님 슬퍼하는 그 슬픔에. 일에 집중하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억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네. 마음껏 슬퍼함으로써 쉬라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쉬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저는 아직 살아계시지만 만약에 돌아가시면 하늘과 저 사이에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이제 그 천장 아래 하늘이란 천장 아래 네.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더 많이 어른이 돼야 되고 더 많이 성장해야 된다는 걸 깨닫기 위한 시간이 저는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할 것 같은데 최소한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뭐 3, 4일 쉬기도 어려운 우리가 슬퍼할 겨를이 없구나 어떤 감정을 끝까지 그 감정의 붙들고. 생로병사를 그 스토리텔링을 완전히 경험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제대로 느낄 시간이 없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더 글쓰기나 책 읽기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다 나왔어요. 벌써 나왔나요? 작가님 표현에 의하면 하늘과 나 사이에 이어주셨던 아주 중요한 나를 이 세상으로 내보냈던 분이 가시는 건데 네. 그거조차도 일주일 이상 시간을 내는 게 참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빠르게 살고 있다. 그래서 정신을 놓치지 않으려면 더더군다나 자기 혼자 있는 시간. 근데 그게 이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래서 자기 안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그래서 더더욱 역설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볼 때 책을 볼 수 있도록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네. 돌아오면 이제 그런데 궁금한 게 말이에요. 네. 내가 작가가 돼야지 그거를 언제 자각하셨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하긴 했는데 네. 작가가 될 줄은 몰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고는 싶었는데 못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작가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 네. 될 줄 알았던 창조적인 사람들. 네. 예, 창조적인 사람들이 내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네. 공부를 정말 많이 하거나. 네,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도 책 말고는 별로 없었던, 제가 되게 옛날 사람 같네요. 그런가요? 예, 근데 친구들은 막 그 전자오락 이런 거 좋아하고 예, 영화도 많이 보러 다니고 이랬지만 저는 책이 어릴 때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친구랑 노는 것보다 책 읽는 걸 더 좋아하는 약간 왕따 소녀여서 그런 게 저에게는 작가가 되는 데는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이. 그렇게 보냈던 것이. 예, 그 외로움이 도움이 됐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사실 저는 문학평론가로 먼저 시작해서 맞아요. 문학평론가는 좀 이제 공부하는 사람 느낌이 나잖아요. 네. 왠지 어려운 말을 쓸 것 같고. 그리고 창조적인 거하고 또 조금 예, 다른. 해석이니까. 네. 창조보다는 해석 쪽으로 많이들 생각하니까. 그런데 네. 제가 글을 써보니까 저의 억압된 그 열망이 있더라고요. 그게 창조적인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를 문학평론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서 너 문학평론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선배들이 추천을 해주니까 이제 하게 됐는데 막상 그 길을 가보니까 뭔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그러니까 문학평론만으로는 저의 채워지지 않는. 예,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게 좁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창조적인 글쓰기 하면 주로 소설이나 시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뭐 시나리오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에세이야말로 되게 창조적인 건데 에세이를 많이들 좀 문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에세이가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네. 막 에세이라는 것의 그 규정 자체가 너무나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왠지 예. 작가가 아닌 사람이 쓴다면 예. 쓰는. 그래서 그런 에세이에 대한 그 갈증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대한 갈증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그러니까 점점 더 바뀌어간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크게 나누면 예,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에서 연구자에서 그다음에 네. 문학평론가가 되고 그다음에 문학평론가에서 작가로 변신을 했는데 이게 연구자에서 문학평론가가 되기까지도 힘은 들었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문학평론가에서 작가가 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치 전공을 거의 이과에서 문과로 바꾸는 것만큼 그 창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만큼 어렵고 또 제 자신의 마음의 벽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창조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연구자는 자기 얘기를 안 쓰잖아요. 나라는 주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인공인 책을 말하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 같은 건데 에세이는 그런 걸 내가 항상 쓸 수 있을까? 그만큼의 나에게 스토리텔링의 컨텐츠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걱정이 좀 많으신 분이군요. 예, 걱정이 많은 네. 엄마에게서 네, 자랐고, 자라서. 근데 저도 모르는 외향성이나 적극성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 글을 쓰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좋은 거예요. 막 밤을 새고 막 다크서클이 막 내려와도 막 좀 수면 장애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만의 글을 썼을 때, 그러니까 문학평론이나 연구가 아니라 그냥 나의 글을 썼을 때 그게 첫 번째 희열을 느꼈던 게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었어요. 네.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을 썼을 때 이건 평론가가 아니라 작가로서 내가 처음으로 다시 데뷔하는 느낌? 네. 근데 사실 그 책이 있어서 내가 사랑한 유럽 파텐도 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통해서 평론가가 아니라 작가가 될 수 있었기 문을 때문에 열어주었다. 예, 그래서 내 이야기를 썼을 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거를 이제 독자들을 통해서 제가 자신감을 얻은 거죠. 네. 예. 그 전에 하나 질문을 드리면 네. 평론을 이제 먼저 하셨는데 네. 해보니 이 정도라면 나도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저는 근데 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을 갖고 있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네. 소설을 쓰고 싶지만 난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문학평론을 해봤으니까 문학평론가들한테 KO패 당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더 심하죠. 그러니까 내가 평론을 해봤는데 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게 좋은 작품이 아니면 아예 세상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특히 저는 소설가들을 많이 존경하는데 오랫동안 꾸준히 정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한 권씩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작품집이나 장편 네, 소설이나. 네, 네. 아.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저는 존경심이 좀 있어요. 아직도 네. 문학 작품에는 그것만의 아우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에세이도 그냥 막 캐릭터 상품 같은 그런 에세이집 말고 정말로 작가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쓴 에세이집들은 예를 들어 수전선택이나 루신의 에세이를 보면 그들은 자신의 글이 잡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지만 그 잡문이라는 것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인생을 걸어야만 쓸 수 있는 글들이고 그런 글들이 오래오래 사랑받고 예, 결국은 창조적인 글쓰기라는 건 꼭 스토리텔링이나 뭐 시적인 상상력이나 이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한 개성과 그 사람만의 아우라가 있고 네. 이건 정여울만이 쓸 수 있겠구나. 이거는 수전선택만이 쓸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글이 있다면 제 이름을 지우고 누군가에게 글을 보여줘도 이거 정여울 선생님이 쓴 것 같아. 네. 이런 느낌을 네. 주는 네. 그런 글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1회가 벌써 후딱 갔어요. 그래서 2회, 3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회, 3회 때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